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오늘 그 경기 변동론, 일반 균형과 경기 변동론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풀고, 경기 변동론 이쪽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고려하니까,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공부를 좀 하고 나면 뭐 쉽습니다. 교과서 636페이지. 636페이지. 거기 실물과 화폐의 일반 균형이 있는데, 거기 그 15.18에 YD equal YS, 그게 뭔가요? 재화시장의 실질총 수요와 실질총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그 옆에 써놔요. 재화시장 균형입니다. 재화시장 균형식. 여러분 이제 그 일반 균형 모형을 가지고 분석을 할 때 가장 먼저 이 수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재화시장 균형식. 실질 총 수요는 어떻게 생겼냐면 소비, 투자, 정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 총 공급은 ZFKR 이렇게 되어 있죠. Z는 총 요소 생산성이고 노동과 자본 투입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총 공급 곡선이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노동시장 균형이죠. 노동의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 균형이고 중요한 것은 노동 수요의 Z의 동그라미 Z, 이 노동 생산성이죠. 노동 생산성. 그 다음에 노동 공급에 이자율 영향을 받는다는 게 중요하고, 이자율, 그 다음에 평생부. 평생부 옆에다가, 음의 양의 소득 효과, 음과 양의 소득 효과. 이게 노동 공급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평생부가 변하면 음의 소득 효과가 나타나거나 양의 소득 효과가 나타나서 노동 공급이 변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변수들이 좀 많아지니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화폐 시장은 화폐 수요 공급이 맞닿는 상태 균형이죠. 그래서 MS, 이게 화폐 공급이고 오른쪽이 화폐 수요고. 그래서 화폐 시장 균형이고 마지막에는 그 정부의 예산 제약식인데요. 꼭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 제약식은 우리가 미시에서 봤던, 미시기초에서 봤던 프레젠트 밸류, 이 프레젠트 밸류 그거 써요. 프레젠트 밸류, 정부의 총부가 있는데요. 이 총부는 어떻게 생겼어요? Y1 플러스 1 플러스 R분의 Y2. 뭐죠? 소득의 총 현재 가치 마이너스 괄호 열고 Z1 플러스 1 플러스 R분의 Z2. 그래서 정부 지출 규모의 변화가 평생부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옆에다가 단 써가지고 소비, 정부 지출의 현재 가치 G1 플러스 1 플러스 R의 G2하고 T1 플러스 1 플러스 R의 T2가 같다라고 써놔요. G1 플러스 1 플러스 R의 G2 equal T1 플러스 1 플러스 R의 T2. 이 균형 재정을 가정하면 이게 같다 그랬죠? 총 조세의 현재 가치하고 총 정부 지출의 현재 가치가 같다고. 그래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변화시키면 반드시 세금 걷어야 된다는 얘기죠. 재원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식을 여러분이 좀 뜯어봐야 되고 자세하게 조금 이따가 여러분 볼 거예요. 거기 노동시장의 첫 번째 노동시장의 평면에 노동 수요 곡선이 있는데요. 노동 수요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NPL, 노동 생산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노동 생산성, 괄호 열고 NPL, Z1 이렇게 써놔, Z1. 노동 수요 곡선 괄호 열고 Z1. 그 다음에 노동 공급 곡선에 여기가 R0 이렇게 실질 이자로 영향을 받는데 이 실질 이자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노동의 기간 간 대체 효과를 고려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노동의 기간 간 대체는 어떻게 나타나? 노동 공급이 일기 실질임금과 이기 실질임금의 상대 가치 W1 1 플러스 R W2 요거에 의해서 현재 노동 공급이 결정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 이자료 여기 있죠. 이자료. 그래서 그렇게 써놓고 또 하나 앞에 그 아까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게 뭐 있었다 그랬어요? 평생부요. 평생부.
이것도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아주 중요한 변수인데 지금 그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앞으로 이거 고려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들 중에 중요한 변수들만 먼저 고려를 하고 나머지들은 버리거나 아니면 이러이러한 변수들을 추가로 고려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렇게 가면 됩니다. 모든 변수들을 다 쓸 수는 없어. 필요하지도 않아.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생산물 시장에 보면 실질 총수요 곡선이 있는데요. 총수요 거기 C 플러스 I 플러스 G 이렇게만 써놔요. 실질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자율의 소비 감소함수, 투자 이자율의 감소함수, 정부 지출은 외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실제 총공급 곡선은 거기 15.19, 15.18 거기 어떻게 됐어요? ZFKR 이렇게 생겼습니다. ZFKR 이게 공급 곡선이에요. 실제 총공급 곡선. 화폐 시장 가보면 화폐 시장은 화폐 공급은 거기다 위에다가 외생 써놔. 외생 정책. 그래서 외생 변수가 정책 변수입니다. 일정한 수준에서 고정이 돼 있어. 화폐 수요는 우하향하는데요. 원점에서 빠져나오는 반직선입니다. 그래서 거기 생산물 시장의 수직축의 이자율을 거기다 동그라미하고 실질 이자율이 어디서 결정돼요? 생산물 시장에서 실질 총수요 총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균형 실질 이자율이 결정됩니다. 생산물 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 우리가 앞에 ISLM ADAS에서는 ADAS 총수요 총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뭐가 결정됐어요? 물가가 결정되는데 여기서는 실질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거. 두 번째, 물가 오른쪽에 화폐 시장 동그라미하고 물가는 어디서 결정돼요? 화폐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이 모형에서는. 그러니까 모형을 섞어버리면 절대 안 되고, ADAS와 요거 RAD, RAS를 섞으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모형이에요. 근데 가끔 조금 어떻게 보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요 RAD와 RAS 이 모형하고 ADAS 모형에서 결론이 왜 달라요? 왜 달라요? 그렇게 묻는 사람인데 왜 달라? 다른 모형이니까 다르지. 그거 왜 물어요? 다른 모형이니까 다르지. ISLM BP하고 또 나중에 보면 이제 ISLM IRP라는 모형이 있어요. 그 모형이 다른 모형인데 결론이 다른 건 뭐 당연한 거지. 왜 물어? 그 모형 자체를 알아야지. 하나의 모형 안에서 ISLM이나 하나의 모형 안에서 케인즈와 고전학파가 왜 달라요? 이렇게 묻는 거는 정확한 질문이지만 다른 모형을 갖다 놓고 결론이 왜 달라요? 그거는 뭐 모형이 다른 거니까 다른 거죠. 자 보시면 그 모형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뒤에 정책들을 좀 봐볼게요. 이 모형이 어떤 모형이냐면 미시 기초가 있어요. 그리고 최적화는 최적화인데 동태적 최적화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냥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현재와 미래 소비를 통해서 동태적인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고 기업이 현재 이윤만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 이윤을 다 고려한 상태에서 동태적인 이윤을 극대화한다. 이게 미시기초에 의한 동태적인 최적화 모형이다. 그냥 일반 균형이다라고 말하면 맞지 않습니다. 일반 균형은 많아. ADAS도 일반 균형이에요. 근데 반드시 뭐가 따라붙어야 된다? 요 미시기초가 따라붙어요. 미시기초. 혹은 동태적인. 이 동태적이라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고려한다는 거니까 요 다기간의 일반 균형 모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뭔가 단서가 붙어 있어야 돼. 다기간, 현재와 미래를 고려하는 다기간. 이 모형의 시장 청산 조건이라는 건 뭘까요?
시장의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시장에 불균형이 없고 그걸 시장 청산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재화 시장은 실질 총수요와 총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의 균형인데 실질 총수요 Y 디맨드, 실질 총공급 Y 서플라이. 실질 총수요는 소비가 이자율의 감소함수라 했고 그 다음에 소비는 평생부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고 평생부가 증가하면 소비 증가하겠죠. 이자율에 대해서는 감소함수, 평생부에 대해서는 증가함수 이렇게.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겠죠. 그리고 투자의 중요한 것은 여기 Z2 값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Z2 값에. Z2는 이기자본의 한계 생산성이고 MPK2라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MPK2 이기자본의 한계 생산성. 자본 생산성이란 건 뭐라고? 자본 투입을 통해서 물건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냐. 자본량의 추가적인 증가가 산출량에 얼마나 증가를 가져오냐. 얼마나 자본량의 공장 시설이 일을 잘하냐 이런 얘기예요. 플러스겠죠, 당연히. 정부 지출은 외생으로 주어져 있고 이렇게 여기가 실질 총공급 곡선인데 실질 총공급 곡선이 그 뒤에 써져 있습니다. 이런 총수요와 총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Z, F, KL 이렇게 노동과 자본 투입을 통해서 물건을 만드는 생산함수다. 여기는 Z 아무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보통 Z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Z1은 뭐예요? MPL1 노동 생산성. 그리고 자본 생산성 우리 어디에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에 집어넣기 때문에 총 수요에 영향을 준다고 우리가 생각을 보통 하고 여기 노동의 고용량 변화에 따른 혹은 외생적인 충격에 따라서 노동이 가져다주는 생산성 여기는 Z1에 보통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 노동시장은 노동의 수요와 노동 공급이 맞닿는 상태 균형인데 노동 수요는 레이버 디맨드는 방금 얘기한 대로 Z1 값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MPL1. 물론 임금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뭐 당연한 거니까 굳이 안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레이버 서플라이.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 실질 이자율. 그리고 평생부 영향을 받는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요걸 기억해야 됩니다. 평생부는 노동 공급에 영향을 준다. 이거 쉽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평생부의 변화가 노동 공급에 영향을 주는 거. 또 평생부의 변화가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런데 보통 이제 두 가지가 여기 평생부가 증가하면 노동 공급은 늘어요, 줄어요? 내가 평생 벌어들일 소득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면 더 열심히 일한다고요? 아니면 논다고? 놀아. 여가 소비가 정상적이기 때문에 놀아. 그래서 마이너스. 물론 여기는 플러스고요. 여기 플러스. 왜 플러스라 했어요? 이자율에 대해서는 아까 썼던 거 그대로 확인을 해주세요. 노동 공급 L1S 노동 공급은 이자에 영향을 받는데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현재 실질 임금, 상대 가치, 요 W2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는다. 노동 공급이 이자율이 상승하면 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실질 임금 상대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노동 공급을 늘린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 표시가 없는데요. 여기 뭐라는 거예요? L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화폐시장. 화폐시장은 비교적 쉽죠. 수요 공급인데 화폐 공급은 외생으로 주어져 있고 M by money supply. 화폐 공급 외생 주어져 있어요. 화폐 수요는 P, L, Y, R인 Y, R.
대문자로 쓰든 소문자로 쓰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요 R, PL, YR. 화폐 수요고 화폐 공급이고. 맞아떨어진 상태 균형이다. 그리고 아무 얘기 없지만 지금 폐쇄 경제 상태에서만 이렇습니다. 폐쇄 경제 상태 화폐 수요 곡선 이렇게 생겼어. 개방 경제는 뒤에 가서 보겠지만 개방 경제라면 구매력 평가가 성립합니다. 구매력 평가 우리 안 했잖아요. 이렇게 생겼어. P equal EP 스타. 개방 경제는 국내 물가가 환율을 감안한 해외 물가하고 항상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매력 평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P 대신에 요 EP 스타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개방 경제에서 이제 화폐 시장 평면이 달라지고, 굳이 따져보면 폐쇄 경제에서도 소비, 투자, 정부 주로 구성되어 있는 총 수요가 개방 경제로 되면 폐쇄 경제예요, 당연히. 아무런 얘기 없으면. 개방 경제가 되면 여기다 순수출이 따라 붙습니다. 총 수요에 순수출이 따라 붙어. 왠지 복잡해 보이지만 몇 번 여러분 계속 이거 쓰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총 요소 생산성의 변화인데요. 그거 보기 전에 책에 정부 지출 변화 효과하고 그 다음에 통화량 변화 부분이 있는데 그 확인만 잠깐 할게요. 이거 다 하면 뭐 끝이 없습니다. 638페이지 거기 재정정책인데요. 재정정책이 일시적인 정책, 영구적인 정책이 있는데 639페이지에 그래프 밑에 부분 보면 정부 지출의 일시적인 증가 동그라미, 일시적인 증가. 정부 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거기 음해소득 효과에 대한 밑줄 긋읍시다. 음해소득 효과.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평생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평생부가 떨어져? 그 음해소득 효과 밑줄 그어놓고 평생부가 저 위에 빈 공간이 많이 있는데요. 그 빈 공간 거기다 평생부 적어요. 평생부라는 거 이렇게 생겼다고. Y1 플러스 1 플러스 R분의 Y2. 요거에다가 뭐 빼는 거라고요? 가처분 소득을 빼는 것인데, 가처분 소득을 T1 플러스 1 플러스 R분의 T2. 그래서 가처분 소득 형태로 조세를 빼면, 그리고 정부 지출은 요거하고 같죠? 그래서 요거하고 Z1 플러스 1 플러스 R분의 Z2.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항상 정부 지출이 뭐 하게 되면, 증가하게 되면 일기에 세금을 걷든 아니면 일기에 세금 안 걷고 공채를 발행해서 정부 지출하고 미래에 세금 걷든 하여튼 얘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일기에 세금 걷는다고 하면, 일기 정부 지출 재원을 100억 지출하기 위해서 100억을 세금 걷는다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여기 마이너스 값이니까 평생부가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게 평생부의 감소가 음해소득 효과를 가져온다 이거예요. 평생부의 감소. 이 음해소득 효과는 지금 거기서 보는 게 노동 공급하고 소비에 영향을 줍니다.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 노동 공급, 소비. 왜 써놨잖아 우리가요. 평생부에 영향을 준다고요. 그래서 평생부의 감소는 레이버 서플라이, 그 다음에 소비에 영향을 주는데요. 노동 공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내가 평생 벌어들일 것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일해서 이걸 보상하려고, 보충하려고 한다 이것이에요. 노동 공급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평생 부가 떨어지면 소비는 감소할 거예요. 요게 음해소득 효과다. 요게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자, 그러면
음의 소득 효과에 의해서 거기 여가 소비 감소가 노동 공급의 동그라미, 노동 공급이 증가합니다. 노동 공급이 증가해. 그래서 그 15-11의 그 첫 번째 노동시장 보면 첫 번째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 1번, 거기다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그게 음의 소득 효과예요. 음의 소득 효과. 1번 써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고용 규모가 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출량이 그 생산물 시장에 Y1S에서 Y2S로 가는 거 이거 2번. 고용량이 증가하면 산출량이 증가한다고. 요게 2번. 자, 그리고 이제 생산물 시장에 수요 곡선도 움직이는데 실질 총수요 곡선이 우측 가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 지금 소비가 감소한다 그랬는데 왜 우측 가버려? 정부지출 증가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정부 지출이 증가에 따라서 실질 총수요 곡선 YD 곡선이 우측 가는 힘이 하나 있고요. 소비 감소에 따라서 YD가 좌측 가는 힘이 있어. 물론 요 노동 공급의 증가에 따라서 레이버 서플라이 노동 공급의 증가에 따라서 YS가 우측 가는 걸 방금 봤어요. 이렇게 요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게 크냐, 어떤 게 작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요 정부 지출 증가는 총 수요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여기가 CIG 이렇게 이 정부 지출 변화는 직접적으로 총 수요를 변화시켜. 그래서 강력하게 나타나. 요 평생 부의 변화에 따른 음의 소득 효과는 작아요. 그래서 요 ID는 우측 갑니다. 그래서 여기 YS도 우측 가고 YD도 우측 가면 이제 이동 폭의 문제가 생긴다 이것입니다. 이동 폭의 문제가. 그래서 재정 정책에는 항상 재정 정책은 요 YD의 우측 이동 폭이 이게 상대적으로 요게 더 크다라고 여러분 가정을 하세요. 요게 더 크다. 실질 총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이 더 크다. 이래야 나중에 이제 여러분 책마다 뭐 어떤 거는 여기 더 크다 해가지고 또 우측 더 크게 가도 이동시켜 놓고 책마다 다른데요. 여러 가지 책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제일 깔끔하게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책 보면 또 다르고 저 책 보면 다르고 책마다 또 고려하는 변수도 다 달라. 그래서 요거를 YD를 우측 가는 요게 이동폭이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YS도 우측 가고 YD도 우측 가는데 YD 이동폭이 더 크다 이렇게. 그러면 거기 그래프에서 실질 총 수요 공급에 의해서 요 Y 디맨드, Y 서플라이가 있는데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최초의 균형이고요. 수평의 점선을 쭉 보내서 둘 다 우측 가는데 얘는 작게 이동하고 그래서 작게 이동시키고 작게 얘는 크게 이동시키면 요 수평 이동폭이 얘는 작은데 이동폭을 크게 이렇게 이동시키면 이렇게 Y 디맨드 제로 디맨드가 원 디맨드로 가고 제로 서플라이가 원 서플라이 이렇게 간다면 결론적으로는 균형은 여기서 형성되죠. 얘도 우측 가고 얘도 우측 갔을 때 이동폭이 이런 점을 B점이 아닌 C점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면 산출물이 증가한다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인데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추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이자율 산출량 증가한다 이렇게.
그 정도까지만 하고, 제일 중요한 건요, 실질 이자율과 산출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다 봤어. 요게 이제 다시 노동시장으로 가고, 화폐시장으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인데, 요 자체를 정부지출 증가 효과를 그 다음에는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아까 1번 뭐 썼어요? 노동 공급소 우측 가는 게 음의 소득 효과. 두 번째, Y1S가 Y2S로 가는 게 이게 음의 소득 효과. 그리고 정부 지출이 증가하고 Y1D가 Y2D로 우측 가는 거 3번. 결론적으로는 YD 이동이 YS 이동폭보다 크다고 가정해놓고 R1에서 R2로 화살표, Y1에서 Y2로 화살표. 그래서 실질 이자율 올라가고 산출량이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 이자율 그 옆에다가 노동의 기간 간 대체라고 하나 써놓고, 노동의 기간 간 대체, 실질 이자율 R1, R2 화살표 해놨잖아요. 그 옆에다가 노동의 기간 간 대체라고 써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노동의 기간 간 대체 효과를 또 분석해야 되는구나.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두 번째 화폐금융정책인데요. 화폐금융정책. 그래프가 굉장히 단순한데 641페이지 좀 보시면 화폐금융정책 통화량이 M1S로 M2S로 M1S에서 M2S로 통화량이 증가했다. 그 1번. 그러면 물가가 P1에서 P2로 상승한다. 2번. 그리고 거기 생산물 시장하고 화폐 시장의 중간을 점선으로 나눠. 평면을 두 평면을 나눠. 생산물 시장과 거기 화폐 시장 사이를 점선으로 나누라고. 그래서 화폐 부문에서 요 실물 생산물 시장으로 가는 경로가 화살표를 하고 거기에 단절 표시를 해놔. 화폐에서 실물로 가는 경로가 전혀 없어. 이 모형은 물가가 상승하니까 뭐 화폐 환상 뭐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꽝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화폐 중립성 이렇게 써놔요. 화폐 중립성. 화폐 중립성이라는 게 뭐예요? 통화량의 일회적 변화가 실물 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화폐 중립성 모형이기 때문에 화폐 부문의 변화가 실물로 가는 경로가 전혀 없어. 가면 틀려버린다 이것이에요. 가면 누구 모형이야? 자기 모형이지 이 새 고전학파의 모형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그래프가 하나도 안 변하고 있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화폐 시장의 동그라미하고 요거만 분석하면 돼요. 뭐 움직이지도 않는 걸 뭐하러 다 그려. 그 밑에 화폐 중립성 밑줄 긋고 명목 통화량의 한 번의 변화가 화폐 공급은 M1에서 M2로 증가시키고 그 통화량 증가에 비례해서 물가가 상승한다 밑줄. 그러나 이러한 통화량의 증가는 노동시장과 생산물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그 괄호 묶어버려요. 이러이러한 변수들, 그 실질 변수는 변하지 않는다. 일회적 통화량의 변화가 물가 같은 뭐만? 명목 변수만 변화시킨다 밑줄. 실질 변수는 통화량 변화와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2.2.2 여기 화폐 금융정책은 다른 거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이것이에요. 방금 제가 밑줄 그은 그 부분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표해 두고. 자, 642페이지 가보면 총요소 생산성의 변화가 있는데 이 총요소 생산성의 변화 거기다 별표를 2개를 하고 그거만 집중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총요소 생산성은 Total Factor Productivity. 요거는 뭐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증감. 한마디로 말하면 총요소 생산성의 변화지.
첫 번째는 노동시장을, 노동 어떻게 생겼어요? W 실질임금 고용량 평면에 레이버 디맨드 노동 수요 곡선 뭐 영향을 받는다고? Z 원값 영향을 받는다고. 총 요소 생산성인데 노동 생산성.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고요. 레이버 서플라이는 요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자율 물론 평생 부에도 영향을 받지만 평생 부의 변화는 추가로 고려하면 되고 없으면은 뭐 굳이 쓸 필요가 없겠어요. 여기 W0, L0, A점. 노동시장. 두 번째는요. 생산물 시장. 생산물 재화시장. 재화시장은 실질이자율, 선출량 평면. 여러분 실제 답안에는 이제 보통은 나중에 기출문제 좀 확인하겠지만 보통은 요 두 개 평면을 묻습니다. 보통은 두 개 평면을 물어. 그래프를 세 개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 만약 세 개 그리라고 하면 두 개 평면을 그려서 분석을 하고 나머지 하나 평면은 따로 가면 되겠습니다. 왜? 요 실물시장. 요 두 개는 실물시장이죠? 요 실물시장. 실질 변수가 결정되는 실물시장. 이거와 화폐 부분이 결정된 화폐 시장이 전혀 다른 분리되어 있는 이런 모형들인데요. 사실은 조금 이따 읽어보겠지만 화폐 부분의 변화가 실물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없지만 실물의 변화가 화폐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과 화폐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나요? 아니야. 화폐의 변화는 실물에 영향을 못 주니까 화폐 중립인데요. 실물의 변화는 화폐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이분성이 성립하지가 않아. 고전적인 이분성이라는 것은 모든 실물 변수는 실물 시장에서, 모든 명목 변수는 화폐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건데 화폐 시장에 뭐가 영향을 줘? 실물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고전적인 이분성, 클래시컬 디카텀이라고 하는 고전적인 이분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질 총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요. Y 디맨드. 총 공급 곡선은 우상향해. 서플라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실질 이자율 R0, 산출량은 Y0 이렇게. 자, 하나씩 좀 해보면 여기 그래프에 있는 대로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를 좀 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요소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얘가 총 요소 생산성의 일시적인 증가. 언제 총 요소 생산이 증가한다 그랬냐면 지난번에 기술 진보가 발생하면 기술 진보가 나타나면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하는데 기술 진보도 일시적인 기술 진보가 있고 영구적인 기술 진보가 있습니다. 그거 일시적인 기술 진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시적인 기술 진보 발생하면 노동자들이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술 진보가 발생하면 노동자의 생산성, 요 MP L1 그리고 기술 진보는 이게 자본가의 생산성에 영향을 줄까요?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일시적인 기술 진보하고 영구적인 기술 진보를 둘로 나눠야 되는데 이게 일시적인 기술 진보도 노동 생산성과 자본 생산에 영향을 주고 영구적인 기술 진보도 노동 생산, 자본 생산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이게 구분이 돼 안 돼?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앞으로는 일시적인 기술 진보는 노동 생산성에, 영구적인 기술 진보는 노동 생산성과 자본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 가서 일시적인 기술 진보에 자본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그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기가 이게 쓰지도 못하는데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해가지고 가다가 자기도 헷갈려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일단 일시적인 기술 진보는 일기 노동 생산성 영향을 주는 충격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MPL1은 어디에 있냐면 노동 수요 곡선에 있어요. 여기요. 노동 수요 곡선에. 그래서 이 생산성 충격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노동 수요 곡선의 이동폭을 크게 해서 L0 디맨드가 L1 디맨드로 이렇게 Z1이 Z1 프라임으로 이렇게 새로운 균형점은 B점인데요. B점 고용 규모가 L1으로 증가하고 실질 임금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W1으로. 여기 고용량이 증가하면요. 첫 번째 여기 첫 번째죠.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가 노동 수요곡선을 우측 이동시키고 이게 1번. 그에 따라서 고용량이 증가하면 산출량이 증가하니까 이 YS가 우측 가네요. Y0S가 Y1S로 이렇게 우측 가. 그러면 이자율이 최초 이자율이 변함없는 상태에서 이게 A점이었다면 이런 점은 B점이 되나요? 이런 점은 B점이 돼요? 그렇죠? 요 실질 이자율 전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이런 점은 C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산출량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R1으로 산출량은 Y1으로. 자, 중요한 것은 ADAS 단일 기간 모형에서 우리가 물가의 박스를 쳤던 것처럼 여기 이자율의 박스를 쳐. 실질 이자율에. 요거는 다시 노동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따로 보게 될 화폐시장에도 영향을 줘. ISLM, ADAS에도 물가가 변하면 ISLM에도 영향을 줬고 화폐시장에도 영향을 줬어요. 마찬가지로 요 이자율 변화는 여기 노동시장과 화폐시장에 동시에 영향을 준다. 이자율 변화가. 여기는 노동의 기간 간 대체. 노동의 기간 간 대체 효과를 발생시키고요. 여기는 화폐 수요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화폐 수요에 영향을 줄 때 이자율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소득도 함께 가. 소득 변화가 함께 화폐 수요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는 충격이 한번 와가지고 실질 총수요 총공 곡선이 한번 변하고 나면 더 이상 이 곡선 자체가 움직임이 없습니다. 여기서 영향을 주기만 해요. 영향을 주기만 한다고. 자, 노동시장 다시 왔어요. 자, 첫 번째는 Z1 값의 증가에 따라서 레이버 디맨드가 우측으로 갔고 그 결과 고용 규모가 늘어서 산출량이 늘었어. 두 번째,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하락했네요. 이자율이 하락하면서 현재 실질임금의 상대 가치가 W1 1 플러스 R, W2. 이 현재 실질임금 상대 가치가 떨어지면서요. 현재 실질임금. 요 현재 실질임금의 상대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기 노동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일기 노동 공급, 일기 실질임금이 떨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일기 노동 공급이 감소해요. L1S가 좌측으로 갑니다. 좌측. 그래서 레이버 디맨드는 우측 가고요. 레이버 디맨드는 우측 가고 레이버 서플라이는 좌측 간다. 이렇게. 근데 어떻게 이동폭이 클까요? 요 생산성 충격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공급 곡선의 이동은 작습니다. 그래서 수직의 점선을 쭉 봐서 요게 노동 수요 곡선의 이동 폭인데요. 이것보다 공급 곡선은 적게 이동해.
그래야 최초보다 고용량이 증가하면서 최초보다 산출량이 늘겠죠. 요 이자율 변화를 반영하는 거니까. 이동폭이 작아. 그러니까 L0 서플라이에서 L1 서플라이로 이렇게 가면서 이런 점이 C점이 됩니다. 고용 규모는 L2 수준이 되겠습니다. 임금 수준은 W2 수준이 되겠어. 최초의 상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기 임금은 이렇게 올라가고요. 최초의 상태와 비교했을 때 고용 규모는 증가합니다. 자, 이자율이 어떻게 되고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산출량은 증가하고. 요거를 이제 경기 변동 모형이라고 가정하면 요건 GDP고요. 모든 집계 변수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GDP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가 불황이라는 거예요, 호황이라는 거예요. 경기가 호황이 된다는 얘기고, 요 경기 호황에 대해서 다른 집계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실질 이자율은 요거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요 경기 호황 국면에 실질 이자율은 떨어지니까 경기가 역행, 경기와 반대 방향, 역행 변수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요 모형에서 말이죠. 모형에서. 두 번째, 여기는 경기와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경기 순응 변수라고 말할 수 있고, 얘도 경기와 같게 하니까 경기 순응 변수다 혹은 순행 변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여기 A에서 C로 지금 실질 총 수요 곡선 상으로 움직이는 게 있는데요. 실질 총 수요 곡선 상으로.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여기 총 수요는 뭘로 구성되냐면 소비가 이자율을 감소함수, 투자도 이자율을 감소함수, 정부 지출은 외생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 투자가 증가합니다. 소비 투자 증가예요. 이 소비 투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요 GDP와 소비 투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경기 순응 변수, 순응 혹은 순행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RBC가 나중에 요 총요소 생산성이 경기 변동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이 총요소 생산성이 Total Factor Productivity, 총요소 생산성의 변화가 경기 변동에 요 모든 집계 변수를 전부 다 정확하게 설명한다라고 말하고, 요 기술 충격, 요런 실물 충격, 기술 충격 이런 것들이 경기 변동의 원인이다, 원천이다. 뭐라고? 실물 충격, 기술 충격이 경기 변동의 원인이 된다 라고 누가 주장했다고요?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 RBC론자들이. RBC는 새 고전학파의 일부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새 고전학파의 RBC 모형에서 이렇게 경기 변동의 원천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모든 집계 변수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예전에 뭐 이원 선생님 책이나 예전에 연대 조하연 선생님이나 조하연 선생님 수업은 제가 많이 들었지만 요즘은 그런 주장을 안 합니다. 실질 이자율이 뭐 경기 순행성이다. 예전에 이제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옛날 데이터고 지금 데이터에는, 지금 책에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운찬 선생님 책의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가지고 경기 변동의 데이터를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요 실질 이자율은 경계 역행 변수고 정확하게 RBC 모형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아직까지도 뭐 RBC가 이자율의 경기 순행성을 주장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최근의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책이 한 권도 없습니다. 일단은 노동시장하고 이 생산물 시장을 그렇게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화폐 시장은 요거 두 개의 평면이 그러니까 요거 두 개의 변수값들이 화폐 시장에 미치는 충격만 보면 되는데,
일단 여기다 뒤에 가서 또 똑같은 거 해. 지속적인 변화. 총료 생산성의 지속적인 변화. 뒤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가서 하기로 하고. 거기 643페이지 좀 보시면 총요소 생산성 증가의 동그라미하고 이게 증가하면 먼저 노동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밑줄 긋고. 왜 노동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노동 수요 곡선 오른쪽 이동 밑줄 그어놓고 왜 이동한다고? Z 원값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거기 첫 번째 평면에 화살표가 하나 되어 있죠? 노동 수요 곡선 우측 1번. 두 번째는 고용량이 증가하면서 거기 산출량 증가하는 거 생산물 시장의 2번. 화살표 되어 있잖아요, 거기. 2번. 그리고 실질 이자율 R1에서 R2로 떨어지는 거 3번. 산출량이 Y1에서 Y2로 가는 거 똑같이 3번. 그 실질 이자율 거기다가 뭐라고 써놔야 돼? 노동의 기간 간 대체. 노동의 기간 간 대체. 그래서 노동시장에 다시 한번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제가 그러면서 박스를 쳤어요, 저기다가. 그리고 오른쪽에 공간에다가 뭐 써놔요? 요거요. 오른쪽 그 위에 공간에다가 노동 공급이 현재 실질 임금의 상대가치 영향을 받는다. 라고 써놓고 실질 이자율이 거기처럼 떨어지게 되면, 여기에 떨어지게 되면 노동 공급 곡선 좌측 간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제가 굉장히 많은 이런 변수들이 있지만 가장 꼭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변수들을 지금 몇 가지 언급을 했고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밑에 읽어보면 총요소 생산성의 증가는 노동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고용량이 증가한다. 거기 산출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총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밑줄 긋고.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 오른쪽 이동. 주번 1번이었고 노동 총 공급 곡선 오른쪽 이동. 이게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질 이자율 하락하고 총 수요 곡선을 따라 소비 투자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 이자율 하락 밑줄 긋고 거기다가 노동의 기간 간 대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써져 있어요. 그 실질 이자율 하락함에 따라서 현재 노동의 가치가 미래 노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거기다 밑줄 긋고 현재 노동의 가치가 미래 노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요거라는 거죠. 실질 이자율 하락이 현재 노동이 미래 노동의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노동 공급이 감소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노동의 그 노동 공급 밑줄 긋고 노동 수요 뭐가 더 크다? 노동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다. 노동 공급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렇게 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노동 수요에다가 밑줄 긋고 이 생산성 충격, 기술 충격은 강하게 나타납니다. 생산성 충격, 기술 충격은 경기 변동 충격이고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고. 항상 더 강하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 고용량 산출량 증가한다. 화폐 부문에 거기 마지막 평면 한번 보세요. 화폐 시장에 산출량이 Y1에서 Y2로 변했어. 화폐 수요가 증가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자율이 R1에서 R2로 떨어졌어. 이자율이 떨어져도 화폐 수요가 증가하죠? 그래서 결국은 화폐 수요 증가 옆에 써놓고 공급은 변화가 없고 화폐 수요가 증가하니까 물가가 P1에서 P2로 떨어집니다.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우측 가고 화폐 수요가 감소하면 좌측 가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 이유는 그릴 필요는 뭐 별로 없는데 PM 평면이잖아요. PM 평면. 화폐 공급은 이렇게 외생으로 주어져 있고 머니 서플라이. 화폐 수요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죠?
머니 디맨드가 PLYR인데 뭘로 정리해야 돼? 수직축은 P니까 P로 정리하게 되면 P 이퀄 L, Y, R 분의 1 머니 디맨드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직축, 이게 수평축인데 기울기가 얘잖아. 기울기. 기울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화폐 수요가 마이너스 1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화폐 수요가 플러스니까 이게 기울기는 양의 값이고 여기 뒤에 절편값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원점에서 빠져나오고 양의 값인데 이걸 화폐 수요 곡선을 뭐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P, L, Y, R 뭐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이게 뭐예요? 화폐 수요 곡선인데요. 소득이 증가하거나 이자율이 떨어지면 지금처럼 소득 증가하면 화폐 수요 증가하고 이자율이 떨어져도 화폐 수요가 증가하는데 그러면 분모값이 커지는 거예요? 분자값이 커지는 거예요? 분모값이 커지는 거죠. 분모값이 커진다는 것은 전체 기울기는 커진다는 거예요? 작아진다는 거예요? 작아진다는 거죠. 작아져. 그 기울기가 얘죠 지금. 그래서 여기 작아져요.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요게 우측 간다. P, L, Y, 0, 1, 0, 1 이렇게 해서 우측하고 물가는 이렇게 떨어지고 이 모형에서 전부 다 설명하는데 얘가 지금 화폐 거래 규모 요게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지금 가는데 요거는 A점이고 이건 C점인데요. 뭐에 변화가 없어? 요 통화량의 변화가 없어. 통화량의 변화가 없어요. 모든 RBC 모형이 전부 다 집계 변수의 변화를 경기 변동 과정에 나타나는 집계 변수의 변화를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얘를 설명 못해. 얘는 원래 변하지 않으면 안 되고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해야 돼.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경기 순응 변수입니다. 순응 변수야. 그 말은 GDP하고 같은 방향으로 변해야 돼. GDP가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얘도 증가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안 변하고 있으니까 틀렸지. 두 번째, 선행 변수예요. 경기 선행 변수라고. 경기 선행 변수라는 것은 GDP에 앞서서 변해야 된다, 이게. 앞서서 GDP와 같은 방향으로 변해줘야 되는데 안 변해. 그래서 RBC 모형에서는 얘를 설명 못합니다. 얘가 모형과 데이터가 안 맞아. 그래서 일부 RBC론자들은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수정된 RBC 모형이 추가된 가정을 둬서 요걸 설명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게 이제 화폐와 실물의 역의 인과관계라는 것이에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폐와 실물의 역의 인과관계. 화폐량의 변화가 실물에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실물의 변화가 화폐에는 영향을 줍니다. 화폐는 영향을 줘. 두 번째는 여기 추가적인 가정을 둬.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추가적인 가정을 둬가지고 그거 변화를 설명을 하는데 그건 교과서에는 없는데요. 거기까지는 뭐 지금 안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어디를 좀 보시냐면 653페이지 실물적 경기 변동론 RBC 이렇게 써놓으세요. RBC 거기 루카스에 의해 제시된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 롱이나 플러스 키들랜드 프레스컷 그래서 키들랜드 프레스컷 이렇게 밑줄 긋고요. 기술 충격과 같은 실물적 요인이 경기 변동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본다. RBC로는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 티어리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으로 발전했는데 거기 루카스는 위에 써놔요. MBC 화폐적 경기 변동론자입니다. MBC 화폐적 경기 변동론자예요. 얘가 거기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은 뭘까요? 경기 변동의 각 점들이 호황이든 불황이든 경기 변동의 각 점들이 경제 주체들의 최적화 행동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에요.
경제 주체의 최적화 이렇게 써놔. 소비자는 최적화가 뭐예요? 효용 극대화고. 기업은 최적화가 뭐예요? 이윤 극대화죠. 그러니까 각 점들이 호황이든 불황이든 소비자와 기업이 최적 행동을 하고 나타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비개입주의의 근거로서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을 주장한다고요. 그러니까 새 고전학파, MBC든 RBC든 다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을 주장하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은 필요 없습니다. 그 밑줄 보세요.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은 기본적으로 1번 동그라미 경기 변동을 경제 전체의 충격에 대한 개별 경제 주체들의 동태적인 최적화, 시장 청산의 결과로 나타나는 균형 현상으로 파악한다. 균형 현상 밑줄. 동태적인 최적화 밑줄. 결국은 소비자와 기업이 최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시장은 시장 청산의 결과라는 건 뭐예요? 시장에 불균형은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다 청산되는 거니까. 두 번째, 그러나 이 이론은 거기 경기 변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밑줄, 경기 변동으로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총요소 생산성이나 기술 변화 같은 실물적인 요인을 강조한다. 이게 2번, 두 번째. RBC의 지금 특징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3.2.1 거기다가 별표를 하고 총요소 생산성 충격과 경기 변동. 앞에서 우리가 본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다는 거 저걸로 설명해도 되고, 총요소 생산성의 일시적인 증가, 일시적인. 그런데 거기 그 그래프 밑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어? 실물 경기 변동 모형에서 총요소 생산성의 지속적 증가 요구가 있죠. 지속적 동그라미. 지속적인 증가. 뭐 이렇게 봐도 돼. 뭐 달라질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이 총요소 생산성의 지속적인 증가인데요. 지속적인 증가. 여기 일시적인 증가에 기술 진보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면 노동 생산성만 변한다는데요. 이 지속적인 증가는 노동 생산성 증가, MPK 자본 생산성 증가예요. 총요소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1기의 노동 생산성 변하고요. 2기의 자본 생산성 변화입니다. 이 총요소 생산성은, 이 노동 생산성은 물론 노동 수요 곡선의 이동을 가져올 것이고, 요 2기 총요소 생산성, 이거는 자본 생산성이기 때문에 투자의 변화를 가져와서 실질 총 수요 곡선을 이동시킵니다. 실질 총 수요 곡선을. 물론 노동 수요 곡선의 변화에 따라서 고용이 변할 거니까 실질 총 공급 곡선의 변화를 가져오겠죠. 핵심은 어디 있어? 여기요? 실질 총 수요 총 공급 모형, 생산물 시장의 핵심이 있죠. 결국은 여기에 어떤 영향을 주냐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자, 그래서 노동시장 하나 그리고 실질 총 수요 총공급 모형을 재화시장, 요 WL 평면에 노동시장, 그 다음에 RY 평면에 재화시장, 이렇게 두 개 평면을 그리면
노동 수요 곡선 레이버 디맨드, 공급 곡선 레이버 서플라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시장 균형. 그 다음에 실질 총 수요 곡선 Y 디맨드, 공급 곡선 Y 서플라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시장 균형.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봤던 거 한번 보세요.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에 따라서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면 노동 수요 곡선은 우측가네요. 두 번째, 고용량이 증가하고 산출량이 증가해서 우측가네요. 요 경로는 똑같죠? 우측하고 고용 증가하고 산출량이 증가하는 건 똑같아. 그래서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요렇게 우측하고 고용 규모 증가하고, 여기는 왜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려져 있어? 고용 규모 증가하고 산출량이 증가해서 YS가 우측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게 얘 효과를 지금 본 거야. 뭘 본 거라고요? 요거요. 그러면 이걸 추가하면 되겠죠? 요거. 자, 그런데 추가할 때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합니다. 여기 소비 투자 정부시로 구성되어 있어, 이게. 그래서 투자가 증가해. 이기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증가하면 투자가 증가할 텐데, 그 투자 증가를 작게, 이동폭을 작게, Y0 디맨드가 Y1 디맨드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요 점이 최초의 균형점이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이 어땠어? 요 점이 최초의 균형점이고 이 점이 새로운 C점인데, 요 점이 원래 C점인데 그 점이 아니라 이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구적이면 여기가 된다. 균형점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수평의 점선을 쭉 보내서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어. 여기입니다. 달라질 거는 이자율 떨어지고 산출량이 증가한다는 게 뭐 똑같은데요. 이동폭이 다르지, 이동폭이. 이동폭이 다르죠? 이 점하고 이 점을 비교해야 되겠어, 이 점하고 이 점을. 그래서 이전에 외시 문제에서는 이 두 점을 비교하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시적인 충격과 영구적인 충격이 이자율과 산출량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얘는 지금 이 실질 이자율의 하락폭은 적고 산출량의 증가폭은 크고 이렇게 되겠죠. 영구적인 충격의 경우. 밑에 적어놔요. 어떻게 됐다고? 영구적인 지속적인 충격의 경우는 실질 이자율의 하락폭은 적고요. 산출량의 증가폭은 더 크게 나타난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어. 그리고 이 이자율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놔요? 노동의 기간 간 대체. 노동의 기간 간 대체. 그 노동의 기간 간 대체가 여기 어떻게 나타났어요? 여기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노동의 기간 간 대체가 어떻게 나타났어? 노동 공급선을 좌측가는 걸로 나타났잖아요. 저기도 이자율 떨어졌으니까 노동 공급선 좌측가는 게 똑같지. 그런데 이자율 떨어지는 게 적게 떨어졌기 때문에요. 노동 공급선의 좌측 이동도 적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분석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프를 뭐 복잡하게 그려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에 핵심적인 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이 흘러가는 건지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그래프 밑에 총 요소 생산성의 지속적인 증가는 밑줄, 노동 수요를 증가시키므로 거기다 밑줄 그어놓고 노동 수요 증가, 그러내서 Z 원값의 증가 이렇게 써놔요. Z 원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동 수요 증가, 노동 수요 증가에다가 밑줄
그 다음에 또한 미래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는 현재 투자를 증가시키므로 그 밑줄 긋고 미래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는 현재 투자를 증가시키므로 위로 끌어내서 Z2 값, Z2, MPK2 이거가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 총 수요 곡선도 우측 이동한다. 그런데 거기 밑줄 보세요. 실질 총 공급 곡선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가정하면 여기처럼 요 YS 이동은 큰데 YD의 이동은 작다고 이렇게 하면 가정하면 그렇게 가정 안 할 수도 있나요? 안 할 수 있습니다. YD의 이동폭이 훨씬 크다고 해서 여기로 보내버리는 책도 있다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복잡해져 버리냐면 잘 들으세요. 그럼 뭐가 복잡해져 버리냐면 산출량은 똑같이 증가하는 건 맞는데 실질 이자율이 요거보다 지금 이제 반대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요. 실질이 올라가면 노동공급세 어떻게 돼 버립니까? 우측 가 버리죠. 우측 가 버려 얘가. 좌측이 아니라 우측 가 버려. 그러면 여기 고용량이 증가하고 실질 임금이 여기 우측 가는데 얼마나 증가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보통 일시적인 정책과 영구적인 정책을 비교할 때 어느 한 방향으로 일관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그 두 개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불분명하게 나타나 버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일관되게 가세요. 이렇게 가서. 물론 다른 책을 또 이제 뭐 김박재를 본다거나 뭐 이원 선생님 책을 본다거나 또 다르게 분석을 해. 그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가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운찬 선생님 책에 있는 걸로 가세요. 그 뒤에 656페이지 거기 요약하면 거기다 밑줄 긋고 요약하면 총 요소 생산성의 지속적인 상승에 대해서 소비자와 기업이 최적 반응과 시장 청산의 결과로서 밑줄 그으세요. 괄호 묶습니다. 산출량, 고용, 소비, 투자 괄호 묶어 이 실질 변수가 증가한다. 그래서 그 아래 표를 봤더니 데이터 동그라미, 모형 동그라미. 이 모형은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이 모형을 의미하고 데이터는 실증 데이터예요. 실증 자료를 돌려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것이지. 그래서 다 맞는데 화폐 공급에 보니까 하나는 경기 수능적인데 하나는 경기 비수능적이다. 모형에서는 뭐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화폐 부분에 통화량이 변하질 않아. 통화량이 변하질 않아. 그래서 경기 비수능적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는데 실제 데이터에서는 경기 수능 변수 이렇게 나와야 된다. 경기 수능 변수. 그래서 이게 안 맞다는 것입니다. RBC 모형에서 이게 안 맞다. 그래서 그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 이 RBC를 주장하는 이론 이 학자들은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맞다라고 누가 비판할까요? 누가 비판해? MBC가. 화폐적 경기 변동론자가 지속적으로 이걸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치려는 수정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왜 MBC는 경기 변동 모형으로서 의미가 없냐면 MBC는 루카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루카스 공급 곡선을 만들어냈던 그 사람이에요. 루카스 공급 곡선은 기본적으로 함적 기대를 기본 전제로 하죠. 그래서 루카스의 그 이론 처음 출발점을 함적 기대 혁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함적 기대는 뭐예요?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한 번만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없어. 즉시 수정이 돼. 근데 경기 변동 현상은 어떤 거예요? 지속적으로 경기가 호불항을 경험을 해야 되지 경기 변동 현상이죠. 근데 예상치 못한 충격이 MBC는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예상치 못한 화폐 충격이 경기 변동의 원인이다. 근데 예상치 못한 충격은 한 번밖에 안 오는데 그 경기 변동의 원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변동은 크게 경기 변동의 원인이 뭐냐? 충격 기제. 두 번째 경기 변동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파가 되냐? 전파 기제. 둘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MBC는 치명적인 한계를 갖는다. 뭘 설명을 못해? 경기 변동의 지속성을 갖지는 못해요. 경기 변동의 지속성을 갖지 못해.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 때문에. 그래서 경기 변동 모형으로서 MBC는 의미가 없습니다. 안 나와 그러니까. 교과서는 뭐 비슷하게 분량을 써놨지만 안 나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RBC는 작년에도 입법고시에서 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좀 쉬겠습니다. 좀 쉬고 10분 뒤에 하겠습니다.